지금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천 척의 선박 발주 가운데 무려 70%를 중국이 차지했다는 소식에 언론들은 연일 중국의 승리를 외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배의 심장인 대형 엔진의 70%가 한국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숫자로는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왜 여전히 한국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에서 무역과 산업을 담당하는 관리자였던 왕샤오밍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중국이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 누가 뭘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베이징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조선업 수주 현황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커다란 모니터에 뜨는 숫자들을 보면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세계 조선업 수주량의 70%가 중국이었으니까요. 부서회의 때 상사인 리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샤오밍, 올해 조선 수주량 어떻게 나왔어? 부장님,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세계 1위예요. 역시 우리가 최고야. 한국은 어떻게 됐어? 한국은 수주량으로는 우리 절반도 안 됩니다. 리 부장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함께 웃었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승승장구하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역시 14억 인구의 힘이야. 누가 우리를 이겨? 동료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었어요. 해상 운송과 조선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 업무가 해외 의존도를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동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샤오밍,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14억 인구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맞아. 시장이 제일 큰데 누가 중국을 이기겠어.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티피컬리 컨테이너선이랑 탱커선은 거의 다 한국 엔진이에요. 왜 그런 거지? 장의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선주들이 한국 엔진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엔진은 왜 안 써?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고장이 자주 난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거든요. 그럼 일본 엔진은 어때? 일본은 중소형 엔진 위주예요. 대형 선형 엔진은 한국이 압도적이랍니다. 이제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특히 한국산 엔진 없이는 대형 선박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게 허상 같았거든요. 배는 우리가 만들지만 핵심인 엔진은 남의 것이었죠. 이게 진짜 1위가 맞나 싶었어요. 며칠 후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젊은 직원 리밍에게도 조사를 맡겼어요. 미나, 세계 엔진 시장 현황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어떤 관점에서 조사할까요? 시장 점유율, 기술력, 미래 전망 이런 걸로. 일주일 후에 가져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엔진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었고 한화엔진도 13%를 점유하며 2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미나, 이거 확실한 거야? 네,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했어요. 두 기업만 합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몇 %야? 중국 전체로 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중소형 엔진이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계 언론은 늘 중국 조선업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지만 그 수치가 완전한 착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리 부장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을 때 반응이 기억에 남아요. 부장님, 엔진 시장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럼 우리는 10%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배를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더 돈을 번다. 쓰고 싶어도 선주들이 거부해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 것을 써야 하는 거네요.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대형선은 더욱 그래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국 엔진이 확실히 성능이 좋아요. 고장도 적게 나고. 우리 엔진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기술력 차이가 느껴져요.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십 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선주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산 엔진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배는 분명히 중국에서 건조했지만 정작 심장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몸뚱이의 작은 심장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이상한 모양새였어요.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느꼈습니다. 언제든 한국이 공급을 끊어버리면 중국 조선업 전체가 즉시 멈춰버릴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화려한 슈퍼갑 이미지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회사기구에서 새로운 폭탄 발표를 했어요. 친환경 선박 관련 규정이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상급자인 천 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엔진만 쓸 수 있다고 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답했습니다. LNG 엔진이나 메탄올 엔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아니요, 이 분야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천 국장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어요. 또 한국이야.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참석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럼 일본이나 유럽 엔진은 어때요? 제가 답했죠. 일본은 중소형만 하고 유럽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결국 한국밖에 대안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가 선박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사해 보 우리는 친환경 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력에서는 아직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계속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죠. 여보,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네. 나라는 작은데 기술은 세계 최고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사람만 많고 사람이 많으면 뭐해. 기술이 없는데. 아내 말이 정말 맞았어요. 14억 인구가 뭔 소용인지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기술이 뒤처지는 거예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글쎄 우리는 양만 늘리는 데 집중했고 기술 개발은 소홀히 했나 봐. 그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딸의 순진한 희망이 안타까웠어요. 한편 국제회사기구는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확실히 정한 거였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낡은 선박들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탄소세는 톤당 최대 50만 원에 달해서 경제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형 엔진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인 선택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못했고 뒤처지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호황은 사실상 한국 엔진 위에 완전히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거죠. 부서회의에서 리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부 지시를 전달했어요. 샤오밍, 상부에서 지시 내려왔어. 한국 엔진 의존도를 줄이라고. 어떡해요? 대안이 없는데 그게 문제야. 대안을 만들어야 해.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리밍이 질문했습니다. 부장님, 그럼 우리 자체 기술로 엔진을 만드는 건가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남한테 의존할 거야. 장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선주들이 그럼 계속 한국 눈치만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맞나 싶어요.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지. 다들 침묵했어요. 현실이 너무 뻔했거든요. 리 부장이 술잔을 들고 말했죠. 그래도 우리가 수주량은 1위야.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부장님, 수주량이 뭔 소용이에요. 핵심은 남의 것인데. 그래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잖아. 맞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우리는 그냥 조립공장 같은 느낌이에요. 젊은 직원 중 하나가 말했어요. 과장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국은 엔진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을 완전히 쥐어버렸어요. 우리의 거대한 선박도 무수한 화물도 모두 그들의 엔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멈춰버리면 중국 수출입은 즉시 완전히 마비될 거였어요. 저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취약했어요. 한국은 그 엄청난 힘을 무기화하지 않고 시장 독식을 선택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지배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무역의 심장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의 화려한 슈퍼갑 이미지가 완전한 허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진정한 보이지 않는 지배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 왜? 1위면 좋은 거 아니야? 겉만 1위야. 속은 한국이 다 가져가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들 알아? 근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지. 참 답답하네. 아내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 아마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 상급자, 언제쯤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엔진이 확실히 성능이 좋아요. 고장도 적게 나고 효율도 높아요. 우리 기술로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따라가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말들을 듣고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출장에서 돌아와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때 정말 긴장됐어요. 현재 우리 조선업의 한국 엔진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국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봤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야? 대형선 기준으로 80%를 넘습니다. 친환경선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른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 제가 솔직히 답했어요. 단기간에는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청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 난감하네.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 후 회의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다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형 행사였는데 한국 회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기술 수준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서 말했죠. 저희는 암모니아 엔진 상용화를 완료했습니다.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거든요. 하나엔진 발표자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수소 엔진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옆에 앉은 중국 동료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언제쯤 저런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세미나가 끝난 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답했어요.
결국 친환경 엔진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안 되니까 한국 엔진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정말 없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분함과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어질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회의 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 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장 회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2등만 해야 하는 건가요? 2등도 아니야. 겉으로만 1등이고 실제로는 한국이 다 가져가는 거지. 리밍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 답답하네요. 뭔가 허탈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요. 우리는 수량만 보고 1등이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질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한국 조선업계 소식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알게 됐거든요. 젊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엔진 기술에 집중 투자해왔어. 우리는 그동안 뭐 했지? 리밍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규모 확대에만 신경 썼죠. 기술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고요. 맞아. 그게 문제였어. 장회의가 아쉬워했어요. 그때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랐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근데 이미 늦었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지.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 후 회사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상부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한국 회사 담당 한국이 차세대 수소 엔진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거였죠. 이제는 완전히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서 전체 회의에서 제가 현실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조선업 1위는 수량적 1위입니다. 질적으로는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어요. 핵심 기술인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가 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리 부장이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 중 하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4억 인구를 자랑하던 우리가 5천만 명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핵심 분야에서는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낸 것 말이에요. 그들의 집중력과 기술력은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며칠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의 조선업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핵심 기술이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 진정한 강자는 작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한국이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상급자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1위는 아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수소와 암모니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계속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멈추지 않고 계속 혁신하네. 우리는 언제쯤 저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맞아. 언젠가는 우리도 독자 기술을 가져야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 보였어요. 그 후로도 한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해.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거든.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기술도 조금씩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격차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아니라 속에 담긴 기술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해운업의 심장을 쥐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를 후배에게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 뭔가요, 과장님? 국가의 크기나 인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이었어. 한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중국의 14억 인구도 한국의 엔진 기술 앞에서는 무력했거든. 젊은 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세계는 점점 더 기술 패권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한국은 엔진을 통해 우리를 조용히 압박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외면했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나라라도 한 분야의 독점 기술로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 한국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 네,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